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한미 관세 협정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조달 방식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최대 5%만을 현금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으로 채우는 걸로 이해한 우리 정부와 달리 미국이 현금 지불을 고집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자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를 향해 한국을 밟으려고 하면 밟는 발로 뚫릴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전달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대미 협상이 얼마나 첨예한 상황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압적으로 투자를 요구한다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강탈이죠. 국익과 실리를 잃는 협상,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바로 옆 동고령 IC 물류단지. 중부 내륙 연계물류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동고령 IC 바로 옆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 애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 애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 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제트.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녹 십자.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삼방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임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연휴의 시작입니다. 10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늘과 내일 영양군 소비면에서 능이버섯 축제가 열리는데요. 축제 소식 들어봅니다. 이어서 과거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의 양해각서 수정안을 새로 전달했는데요. 현재 3,500억 달러 조달 방식이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3,500억 달러를 사실은 미국은 지금 현금으로 다 달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3,500억 달러 현금으로 쓰게 되면 우리는 거의 외환고가 바닥이 나요. 네. 그렇게 되면 IMF 사태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외환, 그러니까 달러죠. 달러를 현금으로 만약에 다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경제가 파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분야를 좀 줄이고 보증이나 아니면 현금은 대충 한 5% 정도 전체 그 정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보증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인데요. 네. 사실 우리 상황을 보면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경제 상황으로서는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받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대안으로는 그래서 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자는 거예요. 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우리 돈, 그러니까 우리 돈을 한국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건 뭐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라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물밑 협상 내용이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미국의 압박에 우리 정부가 한국을 밟으려고 하면 밟는 발도 뚫릴 수 있다.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우리 정부가 손해보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까지도 감수하면서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받아들이는 건. 네. 실제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어요.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을 해서 자동차 관세는 15%로 줄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잘못된 협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현금으로 모든 걸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일본 경제가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네. 그 협상에 대해서 일본 내부의 언론들도 지금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어요. 이시바 정권에 대해서.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그 이제 이후에 더 요구 조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그래서 이게 끌려다니게 되면 주도권을 미국 측에 넘기게 되면 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한 거,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협상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밀려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협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거죠. 그래야 상대방도 좀 물러서지 않겠어요? 그게 협상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네네. 앞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원칙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현실 자체가 그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IMF처럼 외환위기가 다시 오면 우리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그걸 만약 받아들였을 때 우리 경제가 무너지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미국한테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경제를 위해서 협상을 하려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야 미국이 원하는 것도 일정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호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칙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다. 이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미국의 요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조건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때 서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되는 거다. 무작정 밀어붙여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환 보유고가 얼마 없는데 왜 모든 거를 다 현금으로 내라고 그랬을 때 그 나라가 만약에 경제적 위험에 빠지게 되면 네. 미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한테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보고 또 우리가 미국을 도울 수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조선산업이라든지 또는 기술 부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설명하면서 상생의 모델을 같이 추구해야 된다는 걸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미국이 네. 현재 연방정부가 셧다운됐고 백악관은 공무원 수천 명을 해고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그 예산을 지금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장 쟁점이 되는 예산이 뭐냐면 소위 오바마 케어예요.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이제 의료 보험,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건강보험 관련된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의 혜택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 국민 의료보험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그걸 이제 의료보험을 해주지만 직장이 없는 자영업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본인이 의료보험비를 다 내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이 엄청 크거든요. 한 가지 예만 들으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 번 의사 진료를 받으러 가면요.
미국 돈으로 $100를 냈어요. 그렇지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14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몸이 다 커버가 되니까 뭐 의사 만나고 진찰 받아도 뭐 몇 천 원 내고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사 한 번 만날 때마다 14만 원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바마 케어에서 저소득층이나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의 일정 혜택을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은 포함시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삭감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쟁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 바람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예산이 통과가 안 된 거고, 그래서 결국 셧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아하. 10월 1일부터 새로운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10월 1일이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의회를 통과해야만 그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비상 예산 체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국 의회가 임시 예산안 처리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기능 일부가 마비되는 셧다운에 네. 돌입했다. 이런 배경 네. 설명해 주셨고요. 저희가 국내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특검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특검에 파견된 분들은 공무원이고 일단 공무원은 그렇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입법부에서 합법적 방법으로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경찰청 폐지에 관한 법안. 네. 물론 이게 정부 조직 개편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 법안에 의해서 내년 이제 7월인가요? 8월인가요? 그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공무원이 정부의 정책이나 추진하는 방향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정책 중립성 위반이니까요. 네. 두 번째, 특검은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특검법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검사의 공소 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일하는 게 괜찮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일하는 건 검찰청법에 의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특검법에 의해서 일하는 거예요. 국회를 네. 통과하는 통과하는 특검법에 의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파견된 검사들이 공소 유지하고 재판에 나가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걸 문제를 삼고 이렇게 뭐 집단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분명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국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내년 10월이면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에 대한 항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왜냐면 의회는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뽑아서 국회의원들을 보내놨고 국민들이 뽑아놓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어요. 뭐 야당이 반대했으니까 뭐 이걸 동의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국회법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법을 통과하게 돼 있고 통과된 네. 법안은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면 본인과 의사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대통령이 선출이 됐어요. 근데 그 대통령을 자기는 뽑지 않았어요. 그럼 그 대통령 인정 안 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합법적 방법이라 선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당하게 뽑힌 대통령이라면 그건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검사는 공무원이니까요. 그런 반발을 하고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이거 대단히 잘못됐죠. 그건 국민들에 대한 거부예요. 국민들이 뽑아서 보내놓은 국회가 이렇게 여대 야소가 된 것도 국민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네.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행동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위헌 논란도 있단 말이죠.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가 위헌이라는 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가? 아까 얘기한 그 논리예요. 검찰청 폐지가 되면 예를 들어서 검사의 공소권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특검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특검법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특검. 그러니까 특검법에는 파견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검찰청 폐지하냐 안 하냐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법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특검법에는 파견된 검사가 공소 유지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네. 어떻게 위헌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말이 안 되는 게 헌법에 어느 곳에도 검찰청이란 말은 없어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헌법에. 하나는 검사가 기소를 한다. 기소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자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중요수사범죄청, 중수청이라고 그러죠. 중수청에는 검사와 경찰이 함께 파견돼서 수사를 해요. 네. 그럼 거기서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하면 돼요. 그게 왜 위법인지 모르겠어요. 위헌인지. 두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에 회의를 거친다. 요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검찰총장은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학 총장을, 그러니까 국립대 총장을 임명할 때나 국가의 주요 직책들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돼 있죠. 그 중에 검찰총장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네. 이게 위헌이래요. 검찰청 없으면 검찰총장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국립대 총장을 임명하는 것도 만약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면 그것도 위헌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직책이 없어지면 자연히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검찰청이 어디에 헌법기관입니까? 어디에 헌법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검찰청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이 불출석한 청문회,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이게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약간의 이제 정무적 판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무리하게 뭐 대법관들이나 대법원장을 출석하게 하는 게 맞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게 그렇다고 불법이 전혀 아니에요. 국회법에 보면 대법원장도 출석 대상이에요. 네. 불러서 물어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네. 전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나 절차적 문제는 전혀 없어요. 다만 정무적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시도하는 것이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나 이게 위법이거나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대법원장도 출석해서 의견을 물을 수 있고요. 실제로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조병로 선생은 여러 번 출석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공격하는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위헌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지귀현 부장판사가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내놨는데 현재 네.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그것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지기현 지금 판사만 지기현 판사하고 관련된 뭐 변호사를 조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의혹으로 나오고 있는 건 현재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민주당 그 제보를 받은 당직자의 말에 따르면 네. 그 지금 문제가 되면 사진이 나오는 그 한 날만 조사할 게 아니고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뭐 그분 표현이에요. 그대로 제보자는 20회 정도 접대를 받은 게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체를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일날 사진 찍힌 당일날만 조사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리고 그것도 웃기는 게 아니 그 대법원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요, 큰 룸이 있고 노래방 기기가 있고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거기에 앉아있다가 나간 뒤에 여자 정보원이 온 것인지 그 전까지는 여자 정보원이 안 왔대요. 네. 그럼 그거 눈싸움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장소가 과연 여자 접대를 하시는 분이 함께 동석하는 술집인지 아닌지 그걸 명확하게 밝혀야죠. 그것도 정확하게 안 밝혔어요. 네.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먼저 나갔으니까 문제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걸까요, 과연? 그리고 그렇죠. 그번 한 번이 아니, 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만약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 주장처럼,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지만요. 네. 여러 번 있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조사는 왜 안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인가.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거를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강제 수사를. 네.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더니 법원에서 그걸
불허했어요. 기각을 해버렸어요. 네. 아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걸 기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네.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제습기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 그리고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후에 휴대전화를 2차례 갑자기 교체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 같아요. 그렇죠. 증거인멸의 의심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에 3번을 바꿨더라고요. 그것도요. 마지막 바꾸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시간에 전화기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휴대전화 교체한 사람이. 네. 이거 새벽에 했다는 건 집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제 제가 볼 때 요즘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전화기 사서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유심만 교체하면. 네. 그런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매장에 가서 했다면 새벽 5시 이렇게 교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전화기 3번을 바꾸는데 그걸 새벽 5시까지 교체하면서 하루에 바꾼다. 뭐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네. 상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숨기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없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의 행동 자체는 의심받기에 충분해요.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전화기를 바꿔야 돼서. 그것도 중요한 날 이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틀이다 하면 첫째는 그 구속 적부심 그걸 청구한 날이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본인에 대한 그 의혹이 제기된 날이에요. 그 룸사롱 뭐 접대 의혹이죠. 이런 부분이 제기된 날. 그 중요한 날에 본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의심이 되는 그 날에 전화기를 교체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기현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들 어떻게 해소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입감됐습니다. 어떤 혐의인 거죠? 어떤 혐의는 2가지 혐의인데요. 첫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네. 두 번째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에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 하면 중립성. 공무원은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경고 조치인가 했었어요. 그때. 네. 왜냐하면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왜냐하면 이분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나서 유튜브, 그것도 극우적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막 비난을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에요. 이 2가지 점 때문에, 6번 출석을 요구했대요. 그 영등포 경찰서에 이게 사건이 고발을 해가지고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네. 출석을 하고 6번 통보를 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죠. 보통은요, 3번 정도 출석을 안 하면 체포영장 발부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건, 이거,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누가 발부했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거예요. 법원이. 네. 경찰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줘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에서 봐도 이준숙 전 위원장의 행동이 이거 뭐 조사를 받을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강제적으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발부해 준 거잖아요. 네. 아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가지고 체포해 왔는데 그게 왜 문제라는 거죠 대체? 이거 납득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특히나 그리고 만약 여당 의원이었다면 체포까지 했을 것인가 이런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6번 출석을 안 한 것 자체가 큰 문제예요. 6번이나 출석을 안 하면 보통은 3번 출석 안 해도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6번이에요. 그건 이례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버틸까요? 6번이 출석을 안 하면서 사유도 없이 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준숙 전 위원장은 뭘 믿고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체포가 된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최소한 4번, 5번째쯤 출석을 했으면 체포영장 발부 안 했겠죠. 그냥 조사했겠죠. 네. 근데 본인이 안 갔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여당이면 여당이만 안 하고 야당이만 한다 이런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똑같은 사례가 있어야죠. 그럼 6번씩 출석 안 했는데 계속 체포영장 발부 안 한 사례를 한번 가져오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자꾸 뭐 여야 논리로 따지고 무슨 뭐 이진숙 전 위원장은 뭐 수갑찬 모습 뭐 이렇게 손도 막 올리면서 무슨 대통령이 보냈냐 무슨 정청래가 보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법원이 발부한 거예요. 법원이 가라고 한 거예요. 법원을 비난하라고 그러세요. 하고 싶으면. 네, 이렇게 이 전 위원장 측은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고 또 경찰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 이야기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한가위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100.1 MBC 라디오 6시 32분 2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청정지역 영양군 수비면에서 수비 능이버섯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가 펼쳐지는지 영양군 문화관광과 오희경 관광진흥팀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영양구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 오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이죠. 영양군 수비면에서 수비 능이버섯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거 어떤 축제인가요? 예,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수비 능이 축제는 내일까지 수비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행사가 개최됩니다. 네. 이번 축제의 개요와 취지는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 지역특산 자원 홍보입니다. 수비면은 청정 자연 환경을 가진 곳으로 능이버섯이 잘 자라는 채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능이버섯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의 운영에 참여하고 방문객과 어울릴 수 있는 형태로 축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결속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살리기입니다. 축제 방문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체류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축하 공연, 노래자랑, 이색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체험 행사를 결합해 단순 전시 중심이 아닌 참여 중심의 축제로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네 가지 취지를 가지고 축제를 기획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능이버섯이요. 다른 버섯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예, 능이는 예로부터 일능이 이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하게 여겨지는 고급식 재료인데요. 네. 다른 버섯들과는 차별화된 특징과 영양학적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에 구웠을 때 나는 능이향은 다른 버섯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하고 은은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특유의 깊은 맛 때문에 삼계탕, 전골, 찌개 등의 고급 재료로 쓰이며 버섯의 꽃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둘째는 자연산 버섯입니다. 능이버섯은 인공 재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식이 가능한 표고, 느타리, 새송이 등과 달리 자연산 특산품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셋째, 다른 버섯들과 비교했을 때 능이버섯은 단백질,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해 면역세포 활성화와 항암 보조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효능과 장점이 있는 능이버섯인데 이번 축제는 어떤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축제는 계회를 알리는 축가 공연을 필두로 해서 능이 맥주 빨리 마시기 행사와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전부 노래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인기 가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개막 축가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이버섯과 송이버섯 등 농특산물 전시 판매 코너를 마련하였으며 무료 시식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영양만점 명랑운동회와 장원급제 이행시 대회와 시니어 예술단 공연, 능이맥주 빨리 마시기 행사, 수비 면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들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가장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능이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버섯 축제답게 능이 버섯을 테마로 한 게임형 이벤트로 능이 향에 취하고 맥주에 취해서 덩실덩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양 만점 명랑 운동회가 있습니다. 신나는 운동 경기 프로그램으로 축제 참여자들이 몸으로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행사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장원급제 이행시도 축제 분위기에 재미를 더할 프로그램으로 재치를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능이 맥주 빨리 마시기 이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취지로 준비된 건가요? 능이 맥주 빨리 마시기 행사는 단순히 재미 요소를 넘어서 축제의 상징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맥주라는 대중적이고 친숙한 음료에 능이버섯 향이나 성분을 접목해 능이버섯 하면 숲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공연이나 농특산물 판매만으로는 젊은 층이 쉽게 흥미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네. 이색적이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빠르게 마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웃음, 응원, 경쟁 구도가 현장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보는 행사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행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즐기는 행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역 공동체의 축제 참여는 축제의 분위기와 의미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수비 면민 노래자랑은 면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내재되어 있는 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청춘예술단 공연은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 기회를 늘려주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예술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어우러져 화합의 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니어 예술단 공연은 노년 세대가 문화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호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또 예. 먹거리 장터나 현장에서 즐기기 좋은 콘텐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게임형 이벤트인 능이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와 신나는 운동 프로그램 영양 만점 명랑 운동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뽐낼 수 있는 장원급제 이행시와 간단한 게임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재미를 다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축제에 참여하실 분들께 전하고픈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수비면의 대표 농산물인 능이버섯과 송이버섯, 고추, 사과 등 농축산물을 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인근의 관광명소인 전국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숲과 국제 밤하늘 공원을 연계함으로써 체리온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곳 숲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연의 향과 따뜻한 환대를 꼭 경험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셔서 맛보고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놀러 오세요. 네. 내일까지 수비 능이축제가 수비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양군 문화관광과 오희경 관광진흥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네, 이게 추석 명절이라서 네. 저도 지금 오기 전까지 처갓집인 예천에서 호두를 수확하다가 왔습니다. 수확하다가 지금 막 소식을 네. 전해주러 오셨는데요. 그럼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앞에서 우리 영양군 수비면의 축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이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게 되고 특히 다른 지역에 살던 그리고 여러 세대가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 이렇게 나누다 보면 꼭 이 밥상에서 정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게 됩니다. 나오죠. 네,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명절인데 어떤 이야기가 정치 이슈가 오르내릴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우리 지역 추석 밥상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올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명절이면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어르신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세대가 다른 분들이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걸 전제하다 보니까 이 정치 이야기 잘 안 꺼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올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그래도 이 이야기 정도는 다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이야기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김건희 씨 이 관련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부 이야기는 이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이었죠. 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던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당뇨가 있고 이 모이는 많은 이 어르신들도 이런 비슷한 질환을 겪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그렇게 힘든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걸로 보이고요. 게다가 이 보석 신문에 재판정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 11번 출석하지 않다가 나 좀 풀어달라라고 하는 재판에는 나와서 이 꺼냈던 이야기를 보면 이 본인은 이 계엄령 이 포고령 문건과 관련해서 이 다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하지 않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했다. 이 마치 한덕수 전 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이게 특히 우리 경북 지역
이 정치적인 입장과 무관하게 정치 지도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이야기는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가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이 특검 수사가 워낙 많은 건수들 네.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이슈가 무겁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좋은 소재, 그렇죠. 뭐 그림을 건네줬다더라. 여기에다가 여러 종교 집단과 연결됐다더라. 이런 이슈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절에 큰 싸움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이 밥상머리에서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미 관세 협상 문제예요. 이것도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많이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국가적 의제다 보니까 지지 정당을 크게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세대를 막론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3,500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내라. 미국은 네.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보면요. 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1,008명을 대상으로 현안을 물었는데 네. 미국의 대미 투자 선불 지급 요구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80.1%였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84%. 오호.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에서 84.8%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공통적으로 있었고요. 네. 이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이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4.1%였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역과 지지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의견이 일치한다고 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게 동일한데 네. 아마 이걸 이야기하다가 원인을 놓고서는 좀 의견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성과도 없었는데 지나치게 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라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고 네. 또 협상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에 힘을 못 쓰는 게 이재명 정부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걸로 또 보이고요. 이 반면에 여당에서는 외교 문제, 특히 이 국가 간의 협상에 이 국민의힘 쪽에서 자국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협상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외교를 정상화하는데 상당수 정상화시키는데 힘이 들었다. 게다가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미국에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에 대해서 일종의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이 투자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야당이 지나치게 비난하면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같은 현안을 두고도 약간은 좀 갈리지 않을까 네. 이런 입장 보여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또 지지 정당에 따라서 이견이 나오는 이슈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이 검찰청을 해체하는 이슈입니다. 네. 이것도 여론조사 하나를 보면요. 네. 이 유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8일과 29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이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네. 이 반대한다는 응답이 47.5%, 찬성한다는 응답이 43.9%, 이 반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걸 보면 정당별로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면 이 대구 경북에서는 반대 의견이 이 과반을 넘었고요. 네. 이 광주 전남 지역은 또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걸 보면 앞선 이슈와는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조사는 ARS 자동응답으로 2.2% 응답률,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이 3.1%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갈리고 있죠? 이것도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검찰청 폐지 관련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이 52%, 이 반대가 42%였습니다. 이게 오차범위 바뀌거든요. 네.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82% 찬성 의사를 밝혔고 네. 이 보수 정치 성향은 75%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찬반 여론이 비슷한 듯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서 봤는데 이 중도층의 의견이 어느 쪽에 쏠리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중도층에서는 좀 무리하다. 상권 분립을 훼손한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여당의 입장에 좀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검찰개혁은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던 이슈였고 네. 게다가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반면에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 이슈가 불거진 것이 좀 최근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여당이 속도를 너무 낸다. 여기에 견제 심리가 작용하는 걸로 보이고 네. 아마 요 두 가지 이슈는 추석 밥상에서 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꺼내는 쪽이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는 조금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추석 밥상에서 또 이야기가 조심스럽지만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지지 정당에 따라서 갈리는 의제는 조심스럽지만 정치적 성향의 관계가 적은 의제는 충분히 이야기거리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건데 마지막으로 꼽아줄 이야기가 있다면요? 네, 단연코 6.3 지방선거입니다. 내년인데 특히 타지에 살다가 오랜만에 고향 온 이 분들은 친구들도 만나고 이 가족들도 만나면서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아마 이 차량을 타고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걸려진 현수막들을 보실 겁니다.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잖아요. 이 현수막들을 보면서 저 사람 내년에 어디 나온대? 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걸로 보이고요. 특히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조금은 지지 정당과 떨어져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 이 집권 여당도 또 바뀐 상황이라서 여당 지지자들도 여당의 지원을 받는 단체장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펼치기가 좋을 것 같고 시장 군수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마 올 추석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실제 내년도 선거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유심히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갈등 없이 긴 연휴 즐겁게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듭니다. 평론가님도 오늘 한가위 맞아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들 건강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